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자산 계정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당좌자산이란 뭔가요? 판매 과정력이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좌자산이요.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당좌자산 요거만 물어보지는 않아요.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계정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 형태로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의 형태라면 FAT 1급이나 TAT 2급 정도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으네요. 자, 그래서 거기 당좌자산의 이제 첫 번째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도록 하죠. 혹시 또 등등을 위해서 여기 당좌자산이라는 계정 밑에 통합 계정이 4개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투자 자산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매출 채권이 있고, 네 번째로는 기타 채권이 있는데 요 항목대로 요 순서대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어떤 게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를 잘 파악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당좌자산에서 첫 번째 통합 규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바로 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현금성 자산 시험 문제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아는 것부터 넘어갈게요. 현금은요, 우리 보통 통화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은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어떤 경우에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지금 그거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 일반적으로도 통화인 지폐나 주화를 받게 되면, 주화를 주고 받고 하게 되면 우리 회계 담당자는 기록할 때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요, 이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대용 증권을 우리가 받았을 때 또는 주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대용 증권이라는 말뜻 자체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급수 불문하고 요 내용을 저기 사용하더란 말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 받으면 뭐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현금이라고 기록하라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한 그 자기합수표를 사용할 때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현금이라고 기록하라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면 바로 현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합수표는 은행에 가서 아니면 등등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수표, 여기도 수표 들어간 거 대부분은 다 현금이에요. 수표를 근데 송금수표 아세요? 송금수표 가영씨 들어봤어요? 못 봤지? 나도 못 봤어.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송금수표는요, 은행끼리 결제하는 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에다가 돈 맡겼다는 증서예요. 그러면 다른 우체국에 가서 그 증서 보여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현금 주겠죠. 그래서 우편한 증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하겠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들고 가면 뭐 주겠어요? 때리겠어? 돈 주겠죠? 현금 주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그다음에 회사채, 채권에 대한 이자표를 보내왔어요. 그럼 이거 가져가면 또 돈 주겠죠? 지금 여기에서 통화대용 증권들은 가져가면 다 현금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화 대신에 사용하는 증권들이고 여러분이 기록할 때 현금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야지 되는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도 봤던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분명히 수표인데 얘는 현금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통화 대용 증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선일자 수표가 뭔데요? 이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요. 오늘 4월 19일이죠. 오늘 날짜는 4월 19일인데 그 수표에 지급 일자가 며칠로 적혀 있느냐면 4월 30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이 수표를 가져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은행 직원이 실수하면 줘요. 근데 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가져가면 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여기 통화대용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간혹 회계 FAT 1급 수준에서 나왔던 게 우표였었어요. 우표를 갖다가 여기 CU 가서 우표 저기 10만 원어치 주고서 물건 살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즉 현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방 가능하겠는데요. 이건 들어봤나요? 수입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수입인지는 뭐예요? 들어만 봤어요. 그 다음에 수입 증지도 들어봤나요? 수입인지 솔직하게 저기 우리 차이가 고개를 가로로 흔들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안 흔들었으면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어. 근데 처음 들어봤죠? 안 가르쳐 줬어? 아니면 까먹은 거야? 나한테 잘 들어? 자, 여기 수입인지는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수입인지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공무원의 서비스를 받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 그게 바로 수입인지예요. 즉 하나 예를 들면은요. 아까 법원 얘기 있었잖아요. 회사에서도 법원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서류들 저기 등등하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원에 일하시는 분 대부분은 다 공무원들이시겠죠. 그 공무원들이 서류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해 주는데 그 절차 진행하기 전에 저기 가서 수입인지 얼마짜리 붙여갖고 갖다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입인지를 사러 가서 거기서 수입인지 받은 다음에 그 서류에다 이렇게 붙여야지 그 다음 행정 절차를 서류 절차를 진행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수입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가 바로 뭐다? 수입인지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법원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수입인지 10,000원어치 붙여갖고 갖다 달라 그래서 수입인지를 10,000원어치 돈 주고 샀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서류에 붙이겠죠. 자,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돈 10,000원 썼으니까 당연히 영수증 여기 수입인지 샀다는 영수증 받아갖고 기록해야 되겠죠. 안 할래요? 넘어가 그냥?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확실히 하는 건 현금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차변에 뭐라고 쓸지는 물어볼 거니까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대변에 현금 얼마 썼어요? 10,000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수입인지 산 금액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쓸래요? 이게 문제예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소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또 다 얘기해봐 배운 대로. 자, 지급 수수료라고 쓴다. 또 그냥 비워둔다. 자, 그럼 우선 한번 듣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자, 공무원들이 그 일반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쇠고랑 차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돈을 갖다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수입 인지라 그랬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그 대가를 돈으로 받아도 좋다라고 쓰여 있는 법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인지세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국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입인지로 팔아서 돈을 충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니 세금이니 뭐라고 써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인지세법에 의해서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규정을 뭐라고 써야 된다?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수입 증지는 뭐예요? 수입 증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수입 증지는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수수료예요. 근데 수입 증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그 수수료 얼마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다고요? 조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법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법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수입 증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 비용이라고 씁니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도 현금은 아니죠. 지금 통화대용 증권 아니니까 계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쓴다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잘 못 봤는데 지금 실무에서는 이거 많이 사용되고 된단 말이죠. 회사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행정서류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권 가면 공짜로 해줘요? 말 잘하면 그냥 거저 해줘? 아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부처 뭐라 그러겠죠. 돈 쓰잖아. 우리 사장님 외국에 지금 저기 출장하려고 여권 좀 만들어 갖고 와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국가단체가 됐던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실무 보통 이건 세무사회 시험에서 잘 내는 편이에요. 참고로 근데 실무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 나왔으니까 잠깐 멈추고 다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 보통 여기 이거 회계 2급부터 나왔던 내용이었었죠.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보통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은행에서 대신 먼저 결제해주고 내가 대출 돈 빌린 것으로 계산해서 쓴 날짜만큼 다시 이자 받는 것이죠. 그게 당좌. 근데 여기 개인한테 그런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좌 예금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부도난다 그랬었죠. 부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급 거절이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당좌 수표가 들어왔는데 부도나면 형사 입건되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에서는 이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걸 그 주거래 은행하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좌 예금의 잔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얘를 이렇게 기록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우선 당좌 예금에 지금 10만원 있는데 지금 당좌 수표를 갖다가 50만원짜리를 발급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비품을 샀다고 하나 이걸 얘기를 해보고요. 비품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 당좌 예금의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10만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있는 돈 10만원부터 이렇게 빼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은행에서 먼저 당좌 차월 계약을 100만원까지 해놨다면 40만원은 먼저 지급을 해주겠죠.
여기 당좌 차월 여기서는 40만 원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당좌 예금과 관련된 계정으로 당좌 차월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으로 부를 때 요거를 계정을 두 가지로 사용한다. 그래서 얘를 이계정제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용하는 회사의 회계 처리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이계정제. 계정이 두 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마련해서 자기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지금 돈을 저기 100만 원 입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차변에 지금 통장 잔액을 찍어보면 통장에서는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100만 원을 집어넣은 거야, 현금을. 그러면은 지금 뭐부터 없어지겠어요? 마이너스부터 없어지겠죠. 당좌 차월이라고 썼던 계정이 기록할 때는 당좌 차월이 얼마가 없어져요? 40만 원이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변에다가는 현금 얼마를 입금했다고요? 100만 원을 이렇게 입금했을 경우, 그럼 나머지 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 지금 60만 원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좌 차월 계정은요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은 결산할 때 이 계정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 당좌 차월에 계정이 잔액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얘를 어디로? 얘를 차변으로 보내서 여기 12월 31일 날 차변으로 보내서 당좌 차월 금액 40만 원 이렇게 없애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당좌 차월 계정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해서 계정을 대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좌 차월과 관련된 계정은 반드시 계정 뭘로 대체해 줘라?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해 주셔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이 나타나면 안 되게 되니까 없애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당좌 차월과 관련된 이슈는 요거 단기 차입금 요게 이슈예요. 크게 뭐 볼거 있다면.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당좌 차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 당좌예금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게 되느냐 하면 차변에 조금 전에 비품 50만 원짜리 사왔잖아요. 그래서 비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당좌예금 통장에 지금 10만 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냥 당좌예금에서 그냥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밖에 안 써요. 선생님 그러면은 당좌 이거 돈 얼마가 부족한지 저기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자금당당 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럼 굳이 회계 처리 이렇게 안 해도 자금 보고서 지난번에 프로그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일 자금 보고서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매일매일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안 써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회계 계정을 갖다가 당좌 차월 계정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당좌 예금 계정 하나만 딱 사용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계정 하나로만 우리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얘를 1계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는 이 계정제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일까요? 1계정제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일까요? 1계정제를 사용하는 게 다들 복잡한 거 싫어. 간단하게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면 이 계정제 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이 끝났네요. 이거는 굳이 뭐 저기 기록하지 않고 그래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보통예금. 보통예금과 관련된 이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법카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법카. 근데 요즘은 회사들에서 법카 대신에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도 많이 사용해요. 체크카드는 통장의 잔액에서 바로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서 50만 원어치 먹었다고 칩시다.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복리 후생비 얼마?
50만 원. 50만 원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둘이서 먹었어. 12명이서 먹었어. 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어요. 근데 체크카드로 결제했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대부분의 것은 법카는 신용카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거래처는 신용카드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통지급카드, 아니, 뭐죠?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해주시고 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보통예금에 대한 이슈는 그나마 여기 그 체크카드 그거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겠습니까? 실무 문제겠습니까? 실무예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여기는 글쎄 여러분들도 문제 풀면서 TAT 이것까지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 나오면 좀 어렵고 틀리는 경우가 10중 8구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 그 케이스 두 가지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것부터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계정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써야 되는 계정은요, 그 대상이 단기 금융상품일 경우에요. 단기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거 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렸었어요. 정기예금, 왜 정기적금. 근데 여기 밑에 이따 금융상품 기타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요, CD라는 것도 있어요. CD는 뭐 컴팩트 디스크 아니에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CM이라는 금융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MMF라는 금융상품도 있고 RP, CP 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을 취득했는데 얘가 지금 계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현금성 자산입니까? 단기 투자 자산입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구분 못하면 제 말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당좌 자산 안에는 크게 네 가지의 그 통합 계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건 써놨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디 있었냐. 여기 있다. 자, 여기 화면 좀 봐요. 이거는 지금 오전 반에 지금 회계 지금 막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면서 캡처해놨던 화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금방 봐도 이해할 텐데 지금 오전에 배우시는 분들한테 지금 회계 원리, 입문 배우시는 분들한테 설명한 내용들이랍니다. 여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유동자산 안에는 여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당좌자산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하는 자산들을 우린 당좌자산이라고 부르자라고 배웠던 것이고요. 재고자산은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이 당좌자산 안에 네 가지 통합 계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바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현금성 자산
어떤 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이 현금성 자산의 대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 얘는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한 건데 어떻게 위에 있는 현금성 자산에 얘를 갖다가 포함시킬 수 있죠? 바로 이런 차이점인 거예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금융상품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이 하나가 생략된 거야. 뭐가? 3개월은 초과하고 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성 자산은 그 대상이 단기 금융상품인데 단기 금융상품이 몇 개월일 때 그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일 때 그때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적지 말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으라는 뜻이에요. 구분했겠죠? 이거 단기 금융상품은 아닌데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채권이에요. 채권은 보편적으로 뭐 5년, 10년짜리 다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지 않겠어요?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했는데 채권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때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때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채권의 만기가 11개월이라면 뭐라고 써야 돼요? 다시, 이 채권의 만기가 지금 우리가 샀을 때 11개월이야. 즉 3개월이 넘어.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고요? 기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매출 채권? 그 채권이 그 채권이야? 채권이라는 것은 맞아요. 여기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단기 투자자산 안에 단기매매증권이 있죠? 이 단기매매증권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있어요. 채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국채, 공채, 사채를 의미하는데 단기매매증권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이 채권이 1년 이내에 내가 다시 매각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야. 그럴 때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나는 확실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번엔 누구한테 할까? 혜지 씨한테 할까? 잘 듣고 대답을 해봐요. 틀리면 개망신 아니야. 틀려도 돼. 자, 지금 우리가 그 A라는 타 회사의 주식을 지금 10만 원어치 샀어요. 사가지고 얘를 3개월 이내에 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샀단 말이죠. 현금 주고. 오케이? 다시 A라는 타 회사의 주식을 현금 30만 원을 주고 지금 샀어요. 오케이? 그리고 언제 판다고요? 3개월 이내에 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차변에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차변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얘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차변에 일단 1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대변에 현금 주고 샀어요. 현금 10만 원. 이거는 알겠죠? 선생님, 그건 저도 알아요. 문제는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다시 천천히 할까? A라는 타 회사의 주식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럴 때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 차이가 얘기해봐. 붕어처럼 뻥뻥 했잖아. 단시. 여기다가 단기 금융 상품이다. 이거 채권인데? 괜찮아. 근데 틀렸어. 자, 또 준혁 씨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 단기금융상품 틀렸어. 땡 탈락이야. 그러게요. 그러게. 여기도 그러게요. 이렇게 쓸까?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현금성 자산이란 말은 안 쓰네. 3개월이라고 내가 꼬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A라는 타회사 주식 샀다 그랬잖아요. 타회사 주식은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 네, 맞았어요. 준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3개월 이내라는 말로 여러분을 꼬시는데 이에 얘가 왜 현금성 자산이라고 자꾸 틀리느냐 하면 현금성 자산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반드시 단기 금융상품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채권주, 국채, 공채, 사채 그게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전 틀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모르면 다시 보세요. 이거 오전에 회계 기초반에서 썼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캡처해놨더니 쓰는 재미가 있네. 또 안 써도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것은 현금성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관련된 거 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 자, 저기 뭐죠? 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날까? 오래된 거라서 모르겠지만은 한번 물어는 볼게요. 여러분 저기 회계에서 사용하는 장부 배운 적 있나요? 장부. 장부에는 뭐 분기장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을 것이고 총 계정 원장이 있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뭐 등등 배웠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장부들 중에서 장부도 이거 표가 있긴 한데 여기는 없겠지. 여기 있다. 뭘 눌러야지 이게 보이지? 하여튼 보시면 보세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장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부. 여기 장부는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에는 분기장과 총계정원장을 우리는 주요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조부는 보조기입장, 그다음에 보조원장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기입장이라는 건 현금 출납장, 당저수표 기입장, 받으러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매출장 매입장 이런 것들을 갖다 보조 기입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는 업무일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담당자들의 보조원장은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상품 재고장들을 보조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처 원장하고 매입처 원장을 합쳐서 그냥 거래처 원장이라고 프로그램에 나와 있을 거예요. 상품 재고장은 매출 원장 여기 우리 재고자산에서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호입선출법 그거 계산할 때 기록해 놓는 방법이 거기 바로 상품 재고장에 기록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뭘 물어보고 싶냐면 이런 장부 중에서 거래 발생이 회계사 여기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된 순서대로 일자별로 기록한 장부를 무엇이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분기장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 모르시는 분은 그런 장부가 뭐지? 장부가 이렇게 있다는 건 프로그램에서 몇 개 봐서 알겠는데 얘가 뭘 뜻하는 말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회계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문제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요걸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분기장을 알려는 얘기는 아니고 몰랐던 분이 있다면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설명할 내용은 이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요 두 가지 점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현금성 자산. 이게 얘가 두 가지가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걸 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보기에 한 줄 나와요.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문제에서는 지금 틀리는 걸 찾으래. 그럼 얘는 이런 걸 봐두지 않았으면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고민스럽겠어요?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교재 그냥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중요하다고 콕 집어줘야 돼. 아니면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들을 아주 많이 풀어보셔서 터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려면 마음도 고생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런 포인트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금융상품 나왔어요. 단기 금융상품 여기 설명 나오잖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놓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볼 때 이것만 봐. 그러니까 앞에 3개월은 넘어가고 이 말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양 할 거면은 여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얘기했죠.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이게 몇 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거기 앞에 3개월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면 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쓰지 않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쓴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으니 또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 금융상품에서 대표적인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다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기타로 있었는데 여기 양도성 예금증서 CD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종합자산관리자 CMA, 그다음에 MMF, 그다음에 환매채 RP, 기업원 CP 등 얘기를 해드렸는데 굳이 녹화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험 문제 용도로 나오는 것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금융상품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에는
100억 원을 100년 동안 넣어놔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그런 특성이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기예금, 정기적금, 취득 당시, 요건 정리가 제가 볼 때는 세무 1급 교재에서 잘 정리를 하게 됐네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이면 뭐라고 써야 되겠다? 취득 당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냐, 주석 공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용 제한이 없으면 자 3개월 이내 사용 제한이 없으면 뭐로 기록하라는 뜻?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된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된다. 근데 만약에 사용에 제한이 잇따르면 그렇다 할지라도 얘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근데 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TAT 1급 정도 수준에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정기 예금이 있어요. 정기 예금이 있는데 얘 만기가 8개월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죠. 그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이죠. 그런데 사용에 제한이 있어. 그러면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8개월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사용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1개월 후에 만기라도 얘는 비유동자산이에요. 무조건. 사용 제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1년 이후 그냥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워낙에 많이 다룬 것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특징적인 용어, 언제 단기매매증권 사용해요? 목적 자체가 시세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거래가 빈번하다, 그다음에 매수와 매도가 뭐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그건 시장성이 있다는 말 뜻이고, 걔를 기록할 때 취득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시라는 얘기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지금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이에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한다. 알고 계시죠? 근데 유일하게 예외인 게 얘예요. 단기 매매 증권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수수료 비용 별도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영업 외 비용으로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는데, 매도 가능 증권 살 때도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게 수수료 비용으로 써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왜? 제가 그랬잖아.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뭐만 제외하고. 단기 매매 증권 얘만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FAT 1급, TAT 2급에서 시험 문제 얘가 자주 출제됐던 게 그거야. 얘가 유일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왜 유일일까? 옛날에도 얘가 그랬을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언젠지 날짜는 모르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켰었어요. 그러면 예외가 없었던 거죠.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수수료 비용이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명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회계학자들하고 이게 말이 붙었네. 단기 매매 증권은 그 공정가치에 그때 시가로 사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갖다 포함시키면 걔가 시가가 되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시가를 갖다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수료 비용을 빼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나보다는 그네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기말에 공정가치로 반드시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또 처분할 때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얘 네 가지 다 단기 손익계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해요? 바로 매도가능증권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계정이죠. 자본계정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당연히 손익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만 자본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워낙에 많이 해보셨어 가지고서 크게 문제가 되실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있다. 뭐 다 알 것이고요.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가 세무 일도 포함해서 문제가 출제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뭐 다른 방법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대손 충당금 환입이 판관비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이 말 알아들으시나요? 차이 씨, 요거 알아들어? 아, 웃고만 있지. 여기 희석 씨 몰라요? 설명해야 되겠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요거 저기 희석 씨가 내일 수업 시작하잖아요. 여기부터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 이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한 문제는요. 교재에서 대손충당금과 관련돼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보통 보면은 이 내용이 왜 대손충당금 환입이 판관비에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대부분 회계책에는 부의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부가 한자어로 마이너스 뜻이에요. 빼기, 차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얘가 판관비야?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손익부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 매출채권 전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디까지 한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까지 했어요. 내일은 매출 채권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